자, 어디를 잠깐 보냐면 자꾸 요거까지 하려니까 좀 헷갈리네. 거기 그 128페이지 보시면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의 맨 위쪽에 균형 가격의 이동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먼저 수요와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이다 해서, 자 보세요. 요것만 딱 불주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됐을 경우에는 그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임대료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요 증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자 보세요. 수요 감소는 여기로 가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이 찍히니까, 자, 그 네 번째 줄 임대료는 하락하고 균형 교환량도 감소한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공급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이다 해서 공급이 증가됐을 때 볼게요. 공급의 증가는 이렇게 하면 공급의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임대료는 하락하고 교환량은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맨 위에 공급이 감소했을 경우에 공급의 감소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얘를 좌측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입니다. 자, 네 번째 줄 맨 끝에 임대료는 상승하고 교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한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찾으셨죠? 요때 첫 번째 기억번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증가가 크다면, 수요의 증가가 뭐라고요? 크다면, 제가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자, 수요의 증가는 어디 갔어요? 이쪽에다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P0, Q0. 그러면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되겠네요. 수요의 증가는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료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다. 맞죠? 그 밑에 볼게요. 니은번에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면,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증가가 크다면, 밑줄 쳤죠? 그러니까 자, 공급의 증가가 수요가 증가든 감소든 어쨌거나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입니다. 임대료 하락 교환량 증가.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에 기억번 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크다면 이렇게 밑줄 치면 되죠.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폭이 무조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기억번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이 증가지 감소지 다 필요 없고 수요의 감소가 크다고 했죠?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니은번 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가 크다면,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크다면, 그러면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자, 그러니까 자, 요 두 가지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화폭이 큰 놈만 그리면 됩니다.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죠? 변화폭이 뭐라고요? 큰 것만 그리면 돼요. 작은 게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집어치우고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134페이지 볼게요. 134페이지 이번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이런 얘기를 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자,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그 강의 노트는 어디냐면 자, 여기 27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27페이지.
노트 27페이지.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림 아파트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맨 앞에다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줘서 그런 겁니다. 맨 앞에다. 그러니까 자, 대림 아파트의 가격,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맨 앞에다 쓰는 이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대림 아파트의 가격, 이런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여태 했었죠? 이때 자,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둔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 해줍니다. 우리 그 스판 같은 거는, 스판 재질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이걸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요 잘 안 늘어나죠. 이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볼게요. 먼저 이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재화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이 그 소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을 한 수저 넣었던 걸 10수저 넣고 이러지 않겠죠? 거의 뭐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크게 늘어나고 어떤 거는요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대림 아파트, 얘는요 삼성 아파트. 삼성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삼성은 잔뜩 살려고 하죠. 대림은 안 살려고 하겠네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대림 아파트고 얘는 자, 이 소나타 승용차다. 소나타 승용차 가격이 올라갔으면 소나타 안 살려고 하죠. 그거하고 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없을 겁니다. 크게 둔하게 반응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 물론 얘들이 변할 때 뭐 측정해 볼 수는 있지만 요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자,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그래도 1등이 뭐냐면 얘가 1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얘가 2등입니다. 그리고 얘가 나머지가요 3등입니다. 그래서 영화로 치자면 얘가 이제 주연급이고 얘가요 조연급, 얘네들은요 엑스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엑스트라도 없으면 영화가 흥행이 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쟁 씬을 찍는데 대장끼리만 둘이 싸우면 돼야 한대요? 쫄따구도 같이 막 싸워야 되죠. 그래야지 자, 흥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완전히 무시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얘도 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집착하되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이렇게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척도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일라티스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탄력도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맨드면 이제 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써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도로 하는데 요거를 가격이라든가 가액
이 금액 이런 걸로 직접 비교하게 되면 자, 이 부동산끼리 비교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뭘 가지고요? 백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했냐? 10% 이상 변했냐? 작게 변했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그거 이상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측정하는데 이렇게 백분율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자, 할 거냐? 계산할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보겠다. 가격의 변화율이 예를 들어 10%인데 이거보다 이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한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라는데 자, 요거는 뭐 얘가 한 것처럼 요건 나중에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100원에서 20원 올랐죠? 그러니까 2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계산한 거 나중에 할 겁니다. 20%가 올랐다. 그랬더니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나 덜 살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몇 프로가 감소한 거예요?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1000개에서 400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40% 감소한 겁니다. 요게 기준입니다. 여기서 400개가 줄어드니까 40%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 40을 20으로 나누니까 2죠? 2는 2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2네요. 분수식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외가 없는 한은. 그러니까 수요 법칙에 아까 베블렌 효과 이런 것처럼 예외가 없는 한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예외가 없는 한은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게 되면 분수식에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뭘 바뀐다고요? 플러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절대값을 씌우든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부호를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라.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계산할 때는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세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되 다만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석은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거만 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는 무조건 부호는 무시하세요. 되셨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부호 무시하시고 수요량은 한 9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누니까 9죠? 그죠?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무진장 심하게 반응했죠? 이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번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럼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죠?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둔하게 반응했다 해줍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딱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이죠? 10을 10으로 하니까 1 아닙니까? 이걸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이렇게 측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걸요, 탄력적이다. 작은 걸요, 비탄력적. 똑같은 걸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그림의 형태. 한 놈, 그 다음에 얘는요, 두 놈, 이렇게. 자, 가격, 요거는요, 수요량, 가격, 수요량, 이렇게 하는데, 자, 얘는 콜라라고 치자. 콜라. 얘는요, 쌀이라고 치자. 쌀,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는 수요 곡선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대충 한 45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콜라 같은 제한은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런가 보냐면, 콜라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올랐죠?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콜라를 먹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었더니 콜라 가격만 1,500원에서 3,000원 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싸. 바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 맥콜, 환타, 사이다 뭐 별별 게 다 있는 거죠. 냉장고 열어보면 그거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싸? 안 먹으면 될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 같은 경우는 니까지가 오르면 안 먹으면 될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제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상대적으로 콜라 가격만 하겠다 그러면 다른 제에 비해서 싼 꼴이죠. 더 많이 막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쌀을 보겠습니다.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올라가서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 아닙니까? 항상 삼시세끼 쌀이 올라요, 안 올라요?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면 같은 거 자꾸 이제 대체제가 라면 정도 되는데 라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 아닙니까? 라면 자꾸 애들한테 먹이면 옛날에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 눈동자가 풀립니다. 뭐가 풀려요? 눈동자도 풀리고 애들이 갖고 나가서 담배나 피려고 하고 동영상이나 찍으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어디 가서. 그리고 지들끼리 막 유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 자꾸 그게 왜 그래요? 라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뭐 먹어서요? 라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잖아요? 라면 먹으면. 자, 그래서 자, 어쨌거나 쌀은 대한민국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얘를 대체할 만한 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죠? 올라가서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자 한국이 먹던 걸 애들한테 10공씩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맨날 먹는 게 거의 그대로 아닙니까?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러한 형태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걸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굳이 숫자로 한다면 얘는 한 10% 증가하니까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다소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볼게요. 극단적인 경우. 자, 요 순서에 따라서 할 건데, 오늘 약간 못할 겁니다. 못하는 것은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할 겁니다. 문제 풀면서. 자, 맨 먼저, 이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볼게요. 그래프를 한 5개를 그려볼게요. 5개, 한 놈. 얘는요, 2놈, 그 다음에 3놈, 4놈, 그 다음에 5놈은 여기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수요 곡선을 거의 한번 수평에 한번 가깝게 그려볼게요.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에.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조금 하락하니까 무지 막지하게 늘어났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예 그냥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격이 눈꼽만치만 하락하려고 해도 무한대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거꾸로 한다면 눈꼽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탄력적인 거는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져. 그래서 이거를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뭐 숫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수요 곡선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락했어도 조금 증가했죠. 조금 증가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수직의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아예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의 형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그대로죠. 소비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변화에도 꼼짝 안 하고 있다. 이거를요, 비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죠?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옛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소중한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 그래서 별명이 완소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완소남. 진짜입니다. 진짜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나이도 있고 이제 늙고 병들고 해갖고 지금은 완전 비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호감. 그래서 내가 잘난 척 하더라도 꼼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그죠? 잘난 척 하면 이제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나야 하나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주 표시도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옛날엔 잘난 척하면 막 뭐 먹을 것도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난 척해도 먹을 거? 그래서 그렇잖아요? 얘를 잘못 들었나요? 얘를 잘못 들었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건데 어떻게 그린 거냐면 얘는 자, 이 그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요거죠, 요거. 요 아래의 면적 요거 아닙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하겠지만 가격에다가 수량 곱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총 지출액, 공급자 측면에서 총 수입액이 되는데 어쨌거나 총 수입액이 다 같은 점들이죠. 이거 연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 걸요, 직각쌍곡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직각쌍곡선이다. 그래서 x 곱하기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예를 들어 1000을 x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x에다가 요거 나누기가 넘어가 뭘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 한 게 1000이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 한 게 항상 1000이라는 얘기죠. 여기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0인 곡선을 뭐라 하냐면 직각쌍곡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직각.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쨌거나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걸 뭐라고요? 직각쌍곡선이다. 이럴 경우는 잠시 후에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걸 단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항상 1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 정도는 뭐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론 커브의 형태로 그려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설명의 편의상 이런 식으로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얘와 얘 정도는요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릴 줄. 자, 이런 식으로 수평의 형태로 그려지는 걸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이렇게 직각쌍곡선의 형태를요 단위 탄력적. 그래서 어쨌거나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 경제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림은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안 내려와? 비가 내려오죠. 쪽쪽쪽. 이걸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는 항상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는 밑변분의 높이. 이걸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로 하면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10분의 1이라면 10이고 1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12이고 요게 1이라면 1분의 10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기울기는 크다 해줍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꼬맹이가 미끄럼 듯하면 막 코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얘는요 뭐 안 내려가겠죠. 잘 완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도와 기울기는요 반대예요. 이렇게. 자,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항상 반대다.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작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기울기는요 이런 거 밑변분의 높이니까 기울기는 작고 얘는 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자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다. 할 수 있죠?
반대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 알아볼게요. 메뉴에 28페이지 메뉴에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콜라 같은 건 대체제가 많죠. 탄력적인 형태인데 쌀 같은 거는요 대체제가 별로 없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요거는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걸 대체제가 뭐예요? 만족감 비슷한 제아들이죠.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얘를 대체할 만한 제아를 찾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좀 널려있는 게 아파트 아닙니까? 전국 어디 가나 대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TV고 얘는 콩나물이라고 치자.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자 콩나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고 해서 아이고 나 못 사 먹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큰 부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먹고 만다는 얘기죠. 근데 TV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다. 그럼 뭐야 이거 샀다가는 다른 거 못 먹는 거죠. 다른 거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크게 줄을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이런 거 샀다가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귀고리가 있습니다. 귀고리. 자 그리고 요거는요 비누라고 치자. 자 비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이거를 생활 필수품 해줍니다. 그리고 귀고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누의 가격이 올라오면 아이고 나 비누칠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고 만다닙니다. 크게 안 조른다닙니다. 근데 귀고리 가격이 올랐으면 뭐야 이렇게 비싸. 옛날에 끼던 거 있죠? 그거 끼고 다니겠다 하면서 크게 찌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치품 해줍니다. 사치품은 탄력적, 생활필수품은요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토지가 있는가 하면 자 이거는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다.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거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못 짓게 하죠. 그러니까 용도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떼처럼 사겠다 하진 않겠죠. 크게 안 늘어난다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크게 안 늘어나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용도가요 제한되면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측정기간이 얘는 단기고 얘는요 장기라고 치자. 자 이게 임대아파트라 치자. 임대주택이 이번 달에 갑자기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문제가 올랐죠? 그런다고 해서 거의 세입자들이 에이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집 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크게 안 줄어든다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라 나도 대출 잔뜩 끼고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소비량이 크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주택입니다. 이 주택 안에는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다 있는데 이 주택이라는 이 큰 범위가 있는데 주택이라는 제한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뭐 상가나 공장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좀 세분화할게요. 주택을 용도별로 세분화한다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 단독, 원룸, 원룸텔, 오피스텔, 별별 게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한다면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점점 세분화할수록 대체제는요,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디 갔나요? 여기.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그래도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나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요 그림 두 가지만 그릴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만 그리면 해결돼요. 되겠나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양주 지역이 있는데, 남양주 지역의 맥주 시장입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맥주 시장에 맥주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기서 거래되는 게, 자, 이론적으로 균형점이죠? 그죠? 벗어나도 곧바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맥주의 그 균형 가격이 1,850원이라 치자.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 85만 병이랍니다. 몇 병이라고요? 85만 병. 그러면 한 병당 1,850원에 거래하는 게 균형이죠? 맞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병당 1,850원이니까 1,850원 곱하기 85만 병 이렇게 한다면 이 RA 면적이 나오는데, 이 RA 면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총 지출한동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뭐가 돼요? 총 소비액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지불했으면 걔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면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총 지출액, 공급자 측면에서는요 총 수입액.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아까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기네들도 자, 이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자기네들도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경제학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 공급한다면 자,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거를 생산비 곡선이다 해줍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생산비 곡선. 근데 자, 가격을 올리겠다 그 얘기는, 자, 올리겠다는 얘기는 가격 이만큼 공부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부할 때 이만큼 더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올린다고요? 가격을 올리겠다. 약간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맥주 가격 올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리는 걸요 가격 올리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요 RA 면적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 공급자 측면에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거 기억하세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는 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시장론을 공부할 건데, 우리 이 하나에 이게 원룸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뭐가 있다고요? 원룸이 딱 5층짜리가 있는데 4칸짜리. 요것도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장소 같은 거죠. 이런 거 하나의 시장이다 해줍니다. 시장. 그러면 자,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원룸에 들어가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임대료를 자,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소비하고 싶겠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는 원룸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많이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겠죠? 이것도 하나의 가격과 임대료하고 자, 균형량이 결정되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가격이 임대주택은 임대료입니다. 가격이 임대주택은 뭐라고요? 임대료. 그리고 여기 수량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덜 소비하려고 하고, 싸면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좋아지면 더 많이 공급하고 싶겠죠. 옆에다가 하나를 더 지어서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균형 임대량이 결정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요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을 곱하게 되면,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래량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요 RA 면적이 나오는데, 어떤 면적이 나온다고요? RA 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요 나오죠? 요 면적이,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동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요것도 하나 시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요. 임대료에다가 균형량을 곱하게 되면 결국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집주인이 임대료 올리겠답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올리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임대료 올리는 거라고 했죠? 좀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만큼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볼게요. 자, 세입자들이, 자, 요런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세입자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가격 수량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뭐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재만 가지고 따진다면 대체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 세입자들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자, 대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걸요, 대체재가 많다. 저런 식으로 그린 걸요, 대체재가 별로 없다.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너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는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니까지가 올리면 다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치자.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 갈 수 있죠?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 됩니다. 뭔 수입이라고요? 총 수입액. 그러면 임대료 올리겠다입니다. 임대료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그랬더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 여기서 여기로 팍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줄었다고요? 팍 줄었다.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나간 겁니다. 니까지가 올렸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나가니까 한 두세 명밖에 안 남은 거죠? 임대료 백날 올려봐야 임대수입 팍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릴 때는 임대료 올리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해요? 임대료 올려봐야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낮춰서 계속 살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되겠나요?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데 이렇게 맞죠? 근데 임대를 올리겠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대요. 이렇게. 자, 올리니까 임대 수입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팍 늘어났네요. 임대 수입이 어떻다고요? 자, 이만큼에서 이만큼 딱 외관상 팍 늘어났죠? 요 면적보다 이 면적 훨씬 크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남은 겁니다. 거의 남으니까 자, 임대를 올리니까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겠네요. 올려도 집까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팍팍 올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무슨 얘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 요 두 가지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입니다. 근데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서 올렸더니 팍 줄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갈 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너 아이도 다 나갔다는 얘기죠? 뭔 얘기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해요?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 앞에 원룸이라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었는데 이렇게 임대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임대수입이 팍 늘어났네요. 팍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남았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때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림만 글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임대료가, 이렇게, 임대 수입 이만큼이면 임대료 올렸다는 얘기죠? 임대 수입 팍 줄어들었네요. 팍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다 나가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요게 임대 수입이었는데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라?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줄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요걸 가지고, 자, 이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밖에 하락이 안 됐죠? 근데 얘는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팍 떨어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뭘 암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 내면 뭐라고요? 똥오줌 못 가립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아주 심플해야 돼요. 끝난 거 아닌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심플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나는 도저히 암기 좀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고요? 암기하겠다. 그러면 일단 B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B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비례합니다. 임대 수입이 뭐라고요? 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탄력적이죠? 이때 임대료 올리면 임대 수입이 커지는 거고 임대료 내리면요 줄어들죠? 비탄력적일 때 임대 수입은 비례합니다.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도저히 요거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비탄력적인데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 치자.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여기서 조금 하락했죠? 여기서 여기로 가격은 조금 하락했죠? 점을 찍어야 되나요? 여기서 여기로 조금 하락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면 공급이 증가해봐요. 똑같은 폭으로.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팍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화폭은 더 커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일수록요?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자, 비더 탄덜이다. 비더 뭐라고요? 탄덜. 이렇게. 상대방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폭은 더 크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덜 크다는 얘기죠. 비더 탄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비더 탄덜. 저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이렇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작다. 이렇게. 비더 탄덜. 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그러니까 탄력도는 요 네 가지 그림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탄력적, 이렇게 하는 걸요 비탄력적. 자, 이렇게 하는 걸요 탄력적, 이런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아래의 면적이 총수백인데 임대를 올렸죠? 팍 줄어드네요. 총수백이 요만큼인데 올렸더니 팍 늘었죠? 이렇게. 그리고 자, 수요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어디 갔어요? 자, 얘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은 조금밖에 하락 안 되는데 얘는 팍 떨어졌죠? 맞죠? 얘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얘는 팍 올라갔네요. 이렇게. 자, 계속 연습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요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이 29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29페이지의 맨 위에 자, 먼저 탄력적일 경우에 이런 거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일 경우는 임대료 올리니까 임대 수입 팍 줄어들었죠? 반대로 임대료 내리면요 팍 늘어나는 겁니다. 임대 수입 증가. 이번에는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 하죠? 그러면 임대를 올렸더니 임대 수입이 크게 늘어났죠? 반대로 내리면요 팍 줄어드는 겁니다. 볼 줄 아시나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식으로 그린 거를요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걸 연결한 거 있죠?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라 하는데 얘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올리든 내리든 항상 아래 면적 같죠? 그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제 이런 걸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총 수입액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0% 하락했다. 그러면 항상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폭과 소비량의 변화폭은 같다는 얘기죠. 이건요 단위 1이 되는 겁니다. 난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수요곡선 아래 면적이 쭉 같은 게 단위 탄력적인데 이때는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똑같아집니다.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뭐라고요? 똑같아집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웬만큼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가 들어와서 잠깐요. 자, 요거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자, 어디냐면 134페이지 볼게요. 134페이지에 딱 중간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개념의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 지우시고 정량적 지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지표라고요? 정량적 지표다. 왜 그리 쓸데없이 그렇게 써놨어요? 정량적 지표라는 게 있고 정성적 지표라고 있는데 정량적 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량이라든가 면적 이런 걸 가지고 지표로 삼는 거를요 정량적 지표 해줍니다. 수량이나 면적. 그러면 정성적 지표는요 뭐 성질이 변하거나 뭐 성격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성격이 포악해져요, 안 포악해져? 포악해질 수 있죠? 뭐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걸 다 행복지수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정성적 지표 해줍니다. 근데 우리 수요 공급이론은 다 수량이라든가 면적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지표라고요? 정량적 지표.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부의 부호를 무시하고 맨 끝에 보니까 가격 탄력성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하고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보면 자, 그 박스에 보니까 맨 왼쪽 말고 두 번째 줄에 9분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수직선이죠. 맞죠? 요거는 자,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요 완전 비탄력적. 그 밑에 볼게요.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죠.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단위 탄력적은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이죠. 동일할 경우를 단위 탄력적.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직각쌍곡선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일 경우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죠. 이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거는 수평선인데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하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다 해서 1번에 볼게요. 대체 관계가 있는 재화의 수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탄력적. 2번 볼게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고요? 탄력적. 세 번째,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인데 장기는 탄력적이라고 했죠?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4번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 콩나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죠? 근데 이거는 비탄력적인데 TV 같은 건 높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중간에 자, 생활 필수품은 비탄력적, 사치품은요 탄력적, 생필품은 비탄력적, 사치품은요 탄력적. 그 다음에 자 6번에 볼게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탄력적이다. 아까 시장 수요 곡선은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림 자체가. 그 다음에 7번도 좀 기억하세요. 자, 이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탄력적.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인데 저 옆에 부동산을 종류별로 나누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눈다면 바로 밑에 줄 보니까 보다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보다 어떻다고요? 탄력적. 그 다음에 기억번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더 탄력적. 아까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8번. 자, 총 지출액 중에서 앞에, 자, 총 지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일수록 탄력성이다. 요거는 아까 이 4번하고 똑같은 건데, 총 지출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일수록 탄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콩나물보다는 TV가 더 크죠?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먼저, 자, 이런 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액이 감소하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요, 총수입액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아랫줄 볼게요.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액은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하면요, 총수입액은 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일 경우는 항상 같아요, 달라요? 항상 같다고 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바로 들어올 거예요.